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예,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철학자 중에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 철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퇴계 이황 하면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왜 퇴계 이황이 1,000원짜리 지폐 안에 들어가 있는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뵐 기회가 좀 줄었어요. 저 1,000원짜리, 딱 1,000원짜리 한 장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신용카드 때문에 지폐 볼 일이 드물어져서 뵐 기회가 좀 줄었는데, 그 전에 자주 뵐 때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퇴계 이황은 지폐에 들어갈 인물인가, 이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고대 사회부터 화폐가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중세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화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착하면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를 움직이는 게 화폐인데, 이 퇴계 이황의 초상화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퇴계 이황 선생 그렇고 율곡 이의 선생 그렇고 전부 이제 성리학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돈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뵐 때마다 왜 여기 들어가 계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 경우에 보면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5,000엔권에 들어가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빠져 있죠. 그리고 나스메 소세키,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 있고, 후쿠자와 유키치, 그러니까 일본 근대의 아버지죠. 다 나름대로 일본 근대를 건설했으니까 타당한 이유로 이제 들어가 있죠. 뭐 영국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를 봐도 전부 근대 인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중세의 성리학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들어가 있는가? 이 퇴계 이황이 뭐 나라를 구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해준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뭐 있나? 그럼 제가 제목에 붙여놓은 것처럼 말과 행실이 일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말과 행실이 일치한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 이제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꼭 뭐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정신적으로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궁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이황은요, 저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황이 한국 철학사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건 이른바 이제 사단칠정 논쟁 때문입니다. 그 사단칠정 논쟁을 통해서 한국의 성리학이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성리학을 가지고 한국적 현실을 고민한 결과 사단칠정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단칠정 논쟁은 퇴계 이황과 고봉기대성 간의 논쟁이고요. 퇴계 이황은 1501년생이고, 그리고 157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1570년 12월 8일에 세상을 떠나요. 고봉기대성은 이제 퇴계 이황과 같이 논쟁을 한 인물인데 1527년생입니다. 26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1572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1년 남짓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게 이제 고봉기대성인데, 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특이한 사제지간이에요. 학문적인 계열도 다르고 활동하는 지역도 달랐습니다. 퇴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영남 유학의 대표자죠. 뭐 영남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식의 영남 구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 영남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 학파가 있고, 또 그 지리산 산청
진주권을 중심으로 이제 남명조식이 있죠. 남명조식도 1501년생입니다. 남명조식도 세상을 떠난 게 1572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를 다 이렇게 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화담서경덕 했던가요? 예, 건너뛰었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건너뛰었는데 화담서경덕이 1489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1546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해제 이원적은 이제 1491년생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더라. 1560몇 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이 다 함께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역시 1501년에 태어난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지만 나중에 이제 그 중종의 비일 때는 문정왕후고 나중에 이제 그 문정왕후의 소생인 명종이 임금이 되면서는 문정대비가 되는 거죠. 문정대비가 정치를 할 때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남성의 나라거든요. 사대부 남성의 나라입니다. 뭐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근대 이전은 다 그랬죠. 뭐 근대는 그러면 뭐 여성의 나라가 됐느냐? 글쎄 뭐 그게 되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대 이전은 아예 그런 의식조차 없었던 시대죠. 그런 시대에 그 이른바 여주가 통치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주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꼭 여성이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이지 실제로는 이제 그 자기 아들인 명종을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권력의 근원은 그 당시 임금이었던 명종 남성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니까 이 나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명조식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불러가 벼슬을 아예 그러니까 이 특이한 게 이게 이제 화담서경덕이거든요. 회자 이연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남명조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계 이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봉 기대성입니다. 이제 거의 겹치는 시기를 살았거든요. 이 당시에 서경덕이나 조식은 아예 출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여러 차례 개설을 내리면서 불렀는데 아예 나가질 않아요. 서경덕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을 아예 치지를 않으니까 이제 조식은 한 번 쳤는데 과거에 이 초시에는 장원급제를 하는데 회시에 급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만둬요. 내 뜻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하고 바로 그만둬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서경덕은 아예 과거 시험을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물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뛰어난 인물들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으면 등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지방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서 추천을 하게 합니다. 천거를 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화담 서경덕이 120명이 추천이 됐는데 1등으로 추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갑니다. 해설하러 나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과거 시험 봐라 하니까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급제만 합니다. 급제만 하고 배설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조식은 좀 더 뭐랄까요, 좀 과격한 방식으로 시험을 한번 봤는데 처음에는 장원급제를 했지만 그 다음 회시에 급제를 못하니까 그만둡니다. 어머니는 보기를 원했는데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제 뜻이 아닙니다 하고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그 나라에서 청구를 하고 벼슬을 내리고 주부 벼슬을 뭐 3차례인가 내리고 아예 단성 현감으로 제수하는 발령장까지 내렸는데 단성 현감 사직소를 올리죠. 그 사직소 내용이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직소 내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뭐
복유 전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하해 같은 그 은혜를 내려주시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짝 엎드려서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대비께서 뭐 그 생각이 깊으시다고는 하나 뭐 구정궁궐 속에 과부에 지나지 않고 지금의 지금의 주상전하 명종은 선왕이 남긴 어린 고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서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 명종이 대노하죠. 대비마마를 모독했다. 이래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극력 말려가지고 처벌은 면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설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초야에 묻혀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근데 퇴계는 좀 또 다릅니다. 퇴계는 부르면 또 가요. 퇴계도 계속 물러나는데 부르면 일단 가서 사직을 허락받고 물러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퇴계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예 가지를 않고요. 아예 가지를 않고 버티는데 퇴계는 부르면 일단 가요. 그리고 가서 제가 몸이 아파서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 물러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회제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출사를 했죠. 뭐 출사를 해서 뭐 이조 판소도 하고 호조 판소도 하고 예조 판소도 하고 뭐 그럽니다. 국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이 당시에 이제 문정대리가 수렴청정하면서 기말로라는 권력자가 등장하거든요. 기말로는 사극 보시면 맨날 등장해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 기말로가. 그러니까 뭐 권신, 간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뭐 간신은 뭐 보통 뭐 이렇게 뭐 임금한테 아부하고 뭐 찌질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간신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로 하여금 그 신하가 주청하는 대로 따르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게 간신이에요. 간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엮여가지고 뭐 양재역 벽서 사건 뭐 이런 데 엮여서 을사사화 당하고 해서 강계로 유배를 간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현적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퇴기 이황이 당면했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살 태어나기 3년 전에 그 무호사화가 일어나고, 9살 때, 또 갑자사화 일어나고, 그리고 그 16살 때 그 김효사화, 김효사화는 이제 김효명원들이 이제 희생당했죠.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시진 사류가 아니 유학의 경쟁에 나온 대로 나라를 다스리자 뭐 이렇게 되니까 중앙의 그 훈척 관료들 대지주 세력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임금의 마음을 이용하고 또 임금은 또 임금대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정암 조광조가 희생당한단 말이에요. 그 꼴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퇴계가. 그러다가 이제 을사사화 일어났을 때는 자기 형까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삭탈관직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나아갔으면 아마 이현적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현적은 이제 중앙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활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말로 일파와의 갈등 끝에 유배를 갖고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건 이현적의 주요 저술이 그 유배지에서 또 다 나옵니다. 구일록이라든지 뭐 대학장구 보유라든지 뭐 중용구경연이라든지 이런 주요 저작들이 유배지에서 탄생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현적 같은 삶이 있었고 출사해서 욕을 당한 거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경덕은 아예 출사 안 했고 조식은 아예 출사 안 하면서도 중앙 권력을 뭐 격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곡성운이라고 있는데 대곡성운을 합쳐서 서경덕과 성운과 조식을 합쳐서 삼처사라 그랬어요. 원래 이 처사라고 하는 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무자격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처사는 물러나와 집에 머무는 선비 이런 뜻이거든요. 조정에 나가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물러나 앉아 있는 사람, 무자격자, 자격 없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의 처사라고 하면 나라에서 불렀는데도
나가지 않고 머물렀던 선비, 이런 뜻으로 아주 좋은 뜻으로 써요. 이 세 사람이 이제 그런 명예를 가진 거죠. 아예 배설에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퇴계는 조금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르면 나갔다가 사직서를 올리고 다시 물러나고 이런 방식, 상당히 온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편지가 왕래돼요. 조식하고 퇴계 사이에도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조식이 이제 단호하게 벼슬을 물리치고 나가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조정의 대신들, 그 뭐 내용이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비마마께서 생각이 깊다 하지만 과부에 지나지 않고 현재 임금은 선왕이 남긴 어린 과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대신들은 조정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있고 또 소신들 신분이 낮은 신하들은 가렴 주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나라가 다스려질 턱이 없다. 이런 시대에 제가 벼슬 길에 나아가서 명예를 도둑질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같이 엉망인 임금 밑에 가서 벼슬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상당히 과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과격한 인물이 이제 결국 출사하지 않고 삼천제라고 하는 걸 지어놓고 이 주역에서 따온 거거든요. 산은 커다란 덕이고 아래 하늘은 이제 삼양의 군자죠. 군자의 무리를 산처럼 커다란 덕을 가진 사람이 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축이잖아요. 대축은 축도 되고 저축한다는 뜻도 되고 기를 육자의 뜻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군자의 무리를 기르는 거예요. 삼천제에서 강학을 하면서요. 근데 나중에 조식이 1572년 세상을 떠나고 나서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레암 정인홍이라든지 그 곽재우라든지 조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의병장이고 전부 합치면 57명 정도의 의병장이 이 아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설 때 한번 나선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식의 비중도 결코 뭐 이왕이나 이이나 이런 다른 유학자들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왕과 율곡만 이제 다룹니다. 예, 이게 이제 철학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단칠적 논쟁인데 이 논쟁이 일어난 그 배경도 그렇고 그 과정도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1559년에 퇴계가 자기 고향 안동 근방에 있던 청량산에 내려와서 언거해요. 그러는데 그 1599년 봄에 전라도 광주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해가 이제 1558년인데 이때 퇴계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서 성균관 대사성을 잠시 맡습니다. 성균관은 이제 그 당시 유일한 국립대학이죠, 뭐. 국립교육기관이고, 향교는 이제 지방학교고요. 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이라는 뜻이니까요, 향교는. 그리고 이제 유일한 이제 중앙의 그 국립대학이 성균관인데, 여기에 이제 총장 역할을 한 거죠, 대사성이. 인재를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성자는. 본래는 이제 음악 용어고요. 성균이라는 뜻이 음을 고르게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인재를 고르게 발전시킨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맡고 있다가, 임금에게 사직서를 올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을 때, 고봉 기대성을 잠깐 만납니다. 고봉 기대성은 그 당시에 이 전라도 광주에 있었는데, 이 기대성도 보면은 이제 이 기대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기준이에요. 기진이에요. 나갈진자 기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숙부가 이 기진의 아우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로 그 정암 조광조와 함께 기묘 명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정암 조광조와 같이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인 유배 갔고, 유배지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유배지를 이탈했는데 그 제목으로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기진이 보니까 자기 아우가 그런 이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중앙에 가서 정치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기진이 이 전라도 광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기대성을 낳았거든요. 기대성이 호남의 명류가 된 까닭은 이제 그런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진이 그 어렸을 때부터 기대성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기진의 호가 뭐냐면 물제예요, 물제. 물제는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학을 공부하는 것. 성인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성인의 학을 공부하는 게 성학인데 이걸 공부하는 게 화라는 씨앗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서 성인의 학문을 공부해서 원래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학을 공부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자학이 위험한 학문입니다. 정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앗아가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그 당시 유학자들의 견주어 볼 때 보통 뭐 3살에 뭐 시를 쓰고 뭐 8살에 뭐를 문장을 짓고 뭐 이러는데 이 기대성에게는 그런 일화가 없습니다. 11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기대성이 서울에 올라오거든요. 과거 시험 보러 올라온 겁니다. 과거 시험 보러 올라왔는데 그 젊은 그 과거 시험 보러 올라오기 이전에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이항이라든지 하서 김인우라든지 이런 호남의 명류들을 두루두루 예방을 하고 그 유학자들과 논쟁도 벌이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상당한 탁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해요. 급제를 해서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 이목이 이 기대성이라는 인물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때 이제 퇴계가 기대성을 잠깐 만났거든요. 잠깐 만났는데 그때 이제 태극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대성의 태극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성리학이 중요 개념에 대한 이해만 높았던 게 아니라 뭐 여장부령서라든지 뭐 이런 그 주자의 편집걸 이해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가 감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퇴계가 고봉이 이제 기대성이 광주로 내려갈 때 이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퇴계가 먼저 손을 내민 거죠.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막 그 과거에 급제한 신참이고 이 당시 퇴계는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하는 이제 뭐 가장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558년이니까 퇴계의 나이 58세고 그리고 고봉 기대성의 나이 32세 때인 거죠. 이게 이제 서로 대등하게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나이 차이인데 퇴계가 보낸 편지글을 보면 극존칭을 씁니다. 극존칭을 쓰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기대성이 그 편지를 받고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고 그 서울로 올라가서 퇴계를 만나려고 하는데 못 갑니다. 사정이 생겨서. 못 가서 이제 편지를 퇴계한테 보냈는데 그땐 또 마침 퇴계가 사직서를 올리고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편지가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퇴계가 이제 내려와 있던 이듬해에 1559년 봄에 이제 멀리 광주에서 보낸 편지를 받은 거죠. 그 편지를 받으면서 사단칠정 논쟁이 8년간 진행됩니다. 그 편지를 이제 열어봤더니 고봉 기대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칠정인데요. 선생님,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이제 척언수호 사양 시비지심이죠. 맹자에 나오고요. 칠정은 희로, 애구, 애호욕, 얘기, 예운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유학자들이 칠정이라고 하면 이 중용에 나오는 희로애락이에요. 희로애락. 희로애락은
4개고, 얘기에 나오는 희로, 애구, 애오, 요건 7개인데, 4개냐, 7개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그 감정 전체를 통칭하는 거고, 이건 그 중에서 선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본 기대성의 논조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 4단도 정이고 7종도 정 아닙니까? 둘 다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4단은 리지 발이고, 이건 리가 움직인 것이고, 7정은 기가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천명도에서, 원래는 이제 추만 정준이라는 유학자가 천명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퇴계한테 보여주거든요. 거기에는 본래 4단은 발어리하고, 4단을 리에서 발 움직여 나오는 것이고, 발현하는 것이고, 7정은 발어기라. 7정은 기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기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만 정지훈이 써놨던 걸 퇴계가 4단을 리지 발이요. 리가 발동하는 것이고 7정은 기가 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쳤거든요. 그걸 보고 고도 기대성의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4단도 정이고 7정도 정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같은 감정을 하나는 리에서 리가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기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으니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인사말이나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이제 퇴계가 생각을 합니다. 4단도 정이고 7정도 정이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왜 하나는 리가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기가 움직인다고 했느냐. 그 범주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타당하고 당당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계가 이제 생각을 계속해요. 이게 분명히 지적은 타당한 지적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퇴계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면 4단과 7정이 다 같은 근원에, 한 가지 근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이 같은 데 근원하고 있단 말이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단은 도덕이고 도덕 감정이고 이 7정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도덕과 욕망의 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성식으로 하면 이 도덕도 욕망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제 퇴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편지가 이제 왔는데, 봄에 받은 편지가 이제 여름 지나고, 뜨거운 여름 지나고, 뭐 가을이 이제 단풍 지고, 뭐 이렇게 한 과정을 거쳐서 겨울에 눈 내릴 때 이제 퇴계가 편지를 써요, 다시. 지난번 한번 만나 뵈어서 서로 뭐 인사하고 교류를 나눈 게 이렇게 깊었는데 오래 사귀게 된다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봤는데 4단도 정이고 7정도 정인데 왜 2개로 나누느냐, 온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아가서 말하는 바가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유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편지를 쭉 보내는데,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이제 퇴계가 있던 안동에서 서울에 이제 자기 그 퇴계의 제자 정자중이 이제 판서벼슬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서 광주로 이렇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정유일이 다시 호남, 광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퇴계가 이제 저 편지가 전국을 도는 겁니다. 전국을 돌면서 이제 그 지역에, 도는 지역에 있는 선비들마다 그 편지를 보고 그걸 필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읽고 토론하고 견해를 더 붙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가 이런 식으로 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명의 유학과 주자의 학술이 살아있다는 걸 온천하에 이제 알리는 게 4단 7정 논쟁이고, 이 논쟁이 바로 한국 성리학의 특징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좀 이따가 이제 4단과 7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근데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기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기론 이전에는 기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게 음양오행론이죠. 음양오행. 음양과 오행이 전부 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유래와 오행의 유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이 다른 거죠. 음양은 뭐 아시다시피 주역에서 유래하는 거고요. 오행은 이제 서경에서 유래, 서경 홍범편에 이제 처음으로 오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물을 인간이 만물을 인식할 때 만물의 개수만큼 분류하면 가장 완전하겠죠. 분류 안 하면 인식을 못 하죠,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갖고는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모든 사물이 다 있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면 이해가 되질 않죠. 논리도 성립되지 않고요. 뭐 논리학의 기본이 A는 A다거든요. 이게 동일률. A는 A다. 물병은 물병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병이 물병이 아닌 것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모순율은 물병은 물병 아닌 것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배중률은 이게 물병이면서 동시에 물병 아닌 것일 수 없다. 이게 배중률이죠. 어쨌든 구분을 해야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병이다 그러면 물병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물병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류의 시작이 인식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류를 만물이 있다 그러면 만물의 개수만큼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완전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불가능하죠.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뭐 사람만 지구상에 70억 명이 사는데 사람을 가장 완전하게 분류를 하려면 70억 개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야 완전하지. 그걸 뭐 사상의학처럼 4개로 나눈다든지 하면은 안 맞다 뭐 이러겠죠. 근데 70억 개로 분류한 건 분류 하나만 합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분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나누는 거죠. 뭐 남자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뭐 음과 양 이런 식으로 되죠. 사람의 경우에는 만물 중에서 하늘은 양, 뭐 땅은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차가운 불은 양, 뭐 뜨거운 차가운 불이 아니라 뜨거운 불은 양, 차가운 물은 뭐 높은 것은 뭐 양, 뭐 낮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음양이에요. 가장 간단한 거죠. 사물은 음과 양으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 다 음양, 0 아니면 1이죠, 뭐. 0 아니면 1이죠. 인간의 언어는 yes 아니면 no입니다. 우리 모든 복잡한 언어도 결국 yes 아니면 no거든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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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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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만 한다면 yes와 no라는 대답만을 갖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 1, 2, 3, 4, 5, 6 이러지만은 1과 0만으로 다 되죠, 뭐. 1과 0이라는 숫자만 갖고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0은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1은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2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게 2죠. 3은 뭐, 가만있어 보자. 1은 이렇게 쓰고, 2는 이렇게 쓰고, 3은 이렇게 쓰고, 4는 이렇게 쓰고, 예. 얼마든지 이렇게. 컴퓨터 위에 이중 코드가 다 저거 아닙니까? 모든 숫자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3이라는 숫자는 군대덕이 숫자입니다. 1과 0만으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는 군대덕이죠.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십진법을 쓰게 된 거는 아마도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요. 뭐, 3진법 쓸 수도 있고, 4진법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나눈 게 이제 음양이에요. 가장 간단한 분류 체계죠. 그 오행은 5가지로 나눈 겁니다. 5가지로 나눈 전통이 이제 서경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전국시대에 저거들로 결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시대 동정서라는 유학자가 이걸 유학의 체계 속으로 끌어들여요. 음양 오행론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시대부터 오덕 종지설 같은 게 나오고 한나라 무제 시기 이러면 이게 유학의 사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가지고 이 현상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행론은 조선시대로 치면 성호 이까지는 오행론이 유효합니다. 오행을 갖고 계속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 시대에 들어가면 오행론은 깨져버립니다. 그 음양은 깨지지 않고 음양은 완전하게 깨진 적이 없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아니면 여자고, 예. 1 아니면 0이고, 예.
뭐 부모 아니면 자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명한 분류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이런 분류를 쓰는 거거든요. 최한기까지도 뭐 깨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음양 오행은 전부 기기 때문에 현상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현상의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 기라고 하는 음양이나 오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기고요. 기를 갖고 만물 모든 현상, 모든 물질 이걸 다 설명을 합니다. 단단한 것, 무거운 것, 차가운 것, 뜨거운 것, 큰 것, 작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하고 그 기의 배우에 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로 나눠서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으로 환원할 수 있으면 다 기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 존재는 다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 존재가 그냥 제멋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게 리다는 거죠. 파란색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있게 하는 게 리인 거죠. 비행기가 뜬다 그러면 비행기를 뜨게 하는 이치가 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식으로 생각을 하면 물리 현상은 기고 물리 법칙은 리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기론을 주자학에서 끌어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리가 단순히 물리 법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덕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덕 원리가 앞서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얘기할 때도 인간의 신체는 기에 해당하고 인간의 정신은 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느냐 아니냐. 서양 철학에서는 그러면 정신과 물질이 대립해 이러면 데카르트는 대립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피노자는 대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기론자에게 물어보면 대립하면서도 대립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립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와 기의 관계입니다. 모든 현상은 기에 해당하고 그 현상이 있게 하는 근원적 존재가 리다. 그리고 그 근원적 존재는 도리, 원리, 인간의 마땅한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이 기설이에요. 이제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기론은 현상과 현상의 배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인간사든 이 현상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게 인간의 정신 현상, 그러니까 감정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이기론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국 주자학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추구가 안 됐는데 이게 한국 성리학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덕 감정과 욕망을 어떤 관계로 분류를 할 것인가. 퇴계는 나눈 거고 기대성은 합친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퇴계의 삶을 잠깐 살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이왕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왕은 혼란기였던 연산군 시대에 태어나, 연산군 시대가 왜 혼란기였느냐, 뭐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뭐, 엉망이었죠. 아마,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게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마 연산군일 겁니다. 인류가 볼 때도 뭐 폐륜을 저질렀고, 역사의 죄인이 됐고, 그냥 뭐 선비들을 그냥 부지기수로 희생시켰고,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뭐 그냥 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뭐 유례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죠. 그 연산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이게 편안한 시기가 한 시기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5대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이제 후반기에 일어나는 그 조선이라는 이제 나라, 온 민족의 결정적 전환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기 3년 전에 무어사화, 4살 되던 때 갑자사화, 제가 3살이라 그랬는데 4살이네요. 그리고 19살 되던 때 비로소 이제 마침내 정암조광조가 희생당한
기묘사화 직접 목격한 거죠. 이때 이제 이런 걸 목격하고 이제 은둔한 선비들이 많습니다. 그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 있는데 소세처사 양산보도 17살, 15살 때 올라와서 뭐 정암 조공조의 제자가 됐는데 결국 뭐 17살 때 희생당하는 걸 보고 이제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제 직접 목격을 했고요. 45세 때는 이제 을사사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형이 이제 이해인데요. 이 이해라는 형이 퇴계가 아주 좋아했던 둘째 형이거든요. 해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예요, 이게. 그 형이 이제 결국 유배지로 가다가 장살, 권장마정계 도져갖고 이제 목숨을 잃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삭탈관직 당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뜻을 접죠. 그것 때문에 뜻을 접는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은 없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가 다 사화에 희생된 거죠. 그 특별히 형제가 남달랐는데, 이제 이게 둘째 형이 바로 이해입니다. 둘째 형이 어린 시절 이제 칼에 손을 베었는데, 이제 퇴기가 울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황 조식이 이런 걸출한 유학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국가적 위기가 닥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는 퇴계는 이제 잠시 배설했죠. 그 배설도 뭐 판서나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홍문관 대제학이니 뭐 성균관 대사성이니 뭐 이런 교육직 또는 문필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는 높지만 사실 권력은 없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자리는 할 만한데 그런 자리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수양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일수록 혼란기일수록 명망 있는 선비를 불러서 이제 정치를 맡기면 이제 그런 혼란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퇴계 올라가서 이제 뭐 1년을 못 채우고 내려오고 뭐 이럽니다. 그러던 퇴계가 또 남명 조식에게는 자꾸 배설하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편지 보낸 내용을 보면, 옛 선비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배설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당신은 지금 임금이 알아줬으니까 당신을 단성 현감도 하라 그러고 한 거 아니냐. 알아줬으니까 마땅히 나가야 되고,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데 당신은 몸도 건강하지 않느냐. 뭐 조식은 그렇거든요. 칼 차고 다니는 유학자거든요. 경의금 이래가지고 서서 벌었습니다. 경의금. 경자와 의자를 칼집에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명자 경. 안으로 나 자신을 밝히는 것. 경하면 우리는 밖에 있는 누구를 존경하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안으로 자기를 밝히는 겁니다. 경은 칼날이 자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향한 칼날이 의입니다. 외단자의, 밖으로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게 의다. 외단자가 의다. 이런 식으로 경의금 칼 차고 다녔거든요. 수양론도 뭐 굉장히 과격한 수양론이에요. 사욕이, 내 몸에 사욕이 깃들면 창자를 꺼내서 씻어야 된다. 뭐, 창자를 꺼내서 시냇물에 씻어야 된다. 뭐 이러고. 뭐, 외적이 쳐들어오면 단칼에 쳐주게라. 뭐.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데, 방외구책, 뭐 이런 거예요. 외구를 방지하는 계책을 내라. 뭐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고 그럽니다. 뭐 제자들이 뭐 그거 쓰고 뭐 이랬는데, 아니, 마침내 진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보면 뭐 레암 정인홍이나 뭐 이런 제자들, 곽재우나, 그런데 이제 그런 유학자들이 결국 나중에 다 희생되거든요. 나라에서. 그게 참, 곽재우는 이 조식의 사위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피해서 살았죠. 화가 닥칠 것 같으니까. 임진왜란 때 그렇게 대활약을 하거든요. 레암 정인홍도 이제 대활약을 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벼슬을 평생 안 나갈 것처럼 하는데, 이 레암 정인홍이라는 인물은 이게 참, 이 레암 정인홍과 이 남명 조식은 판박이에요, 완전히. 정말 판박인 게,
조식이 쓴 시가 뭐 이런 거예요. 청간 천석 종하라. 저 천석돌이 종을 봐라. 뭐 종은 뭐 같은 쇠국종 뭐 같은 글자고요. 청컨대 뭐 이런 뜻이죠. 청컨대 저 천석들이 종을 봐라. 종을 간 봐라. 비대구 무성인이 대구 크게 두드린다. 아주 세게 두드리지 아니하면 무성 소리를 내지 않는다. 저 큰 종은 천석들이 종은 정사 두류산 이 쟁자는 고요할 쟁자예요. 고요하기가 저 두류산 같아서 두류산은 이제 백두가 흘러와서 된 산이다 해서 두류산이에요. 지리산을 가리킵니다. 지리산을 이제 덕을 상징하는 거죠. 저 두류산처럼 천명유불명이라 천명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봉건사회에서 천하는 하늘 저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울어도 울지 않는다. 여기는 임금이 울어도 울지 않는다. 이래요. 이게 이제 사대부의 기상이죠. 그러다가 한번 크게 운 게 이제 임진왜란때 울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를 씁니다. 이런 시를 쓰니까 그걸 이제 덕산에 그 산천제 곁에 정자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자가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 성여신, 부사 성여신 같은 경우에 남명선생을 뵈러 이제 왔는데 이 양반이 김해가 이제 원래 김해가 외가입니다. 그래서 외가에 갔는데 못 만나죠. 근데 이제 저 시를 보고 제자가 됩니다. 이듬해 찾아와서 제자가 되는데 이 시의 기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장대함이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암 정인홍이 이제 이 15살 때 찾아와서 제자가 되는데 15살이 아니라 이제 11살 때 그 해인사에 들어가서 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도의 감사가 양예든가 그렇습니다. 양예가 그 도의 감사였는데 해인사에 왔다가 보니까 글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 찾아가요. 정인홍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시를 한번 지어봐라. 그리고 이제 소나무를 이제 주제로 줬어요. 소나무를 줬더니 그 시의 내용이 그 소나무는 단단, 짧고 단단 고송 제 탑서 뭐 짧디 짧은 외로운 소나무 한 그루가 탑서 쪽에 있는데 탑은 높고 소나무는 송저 탑고 송저 불급제라 탑은 높고 소나무는 낮아서 서로 가지런하지 않다. 소나무의 키가 탑에 미치지 못하네. 하지만 막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나무 보고 짧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훗날 세월이 흐르면 이 소나무가 탑보다 더 높게 자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시를 써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나보다 높지만 좀 시간이 지나봐라.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높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예이든가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요. 양예가 참 훌륭한 기상이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참남함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정인홍을 사위로 삼습니다. 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때 대활약을 하죠. 대활약을 하고서는 벼슬을 내리는데도 안 나가요. 선조가 벼슬을 내릴 때 안 나가요. 그러다가 광해군이 즉위하니까 벼슬에 나갑니다. 그래서 영의정에 제수되기까지 해요. 하지는 않았지만 좌찬성 제수되고 영의정 제수되고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88세까지 살았는데 88세에 결국 임목 대비 폐비론에 가담했다고
사실 누명에 가까운 건데 그걸로 처형당합니다. 그것도 이제 또 논란거리가 되는 게 본래 이 얘기 공예편에도 보면은 도여모, 도는 8세예요, 8세. 도는 8세고 이 모는 80세와 90세예요. 70세를 로라 그러고 60세를 기라 그러고 80, 90을 합쳐서 뭐라 그럽니다. 도는 8세고요. 100년을 기라 그러고요. 100살 산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넘으면 수유제, 도와 모는 8살이 안 된 어린아이나 80세가 넘은 노인은, 그러니까 이 당시 80세와 요즘 80세가 다릅니다. 70세가 고래 희예요. 인생 70 고래 200의 희잖아요. 희라고 하는 거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드뭅니다. 예. 통계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거의 힘든 거예요. 근데 80세가 넘으면 비록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그런가 하면 조선 경국전에도, 경국대전에도 80 넘으면 처벌하지 않고, 대명률에도 보면 80이 넘거나 나라의 재상을 지낸 이는 사형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조목이 있는데, 그냥 사형시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 쫓겨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운명이죠. 그 반정 세력이 얼마나 이 정의론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전해오는 일화도 청정관 전서나 뭐 이런 데 보면요. 이덕무가 쓴 기록에 보면은 정인홍이 죽고 나서도 정인홍의 집에, 정인홍이 살았던 그 집에 초상화를 모셔놓고 그 지역 백성들이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에 부임한 수령이 그걸 보고 이게 역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당처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냐. 불태워버려야 해요. 불태워요. 근데 불태웠더니 정인홍의 초상화는 불에 안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불길에 이제 휘날려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초상화가 불에 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수령이 그 초상화를 붙잡아서 거기다 돌을 올려놓고 태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그 초상화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그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놈은 그 도의 그 지방 수령 때문에 못 보게 돼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 초상화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이야기 같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조식에게 뭐 그렇게 벼슬 하라고 권하는 게 이제 퇴계 이황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식이 퇴계 이황한테 퇴계한테 편지를 또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벼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발운산을 좀 구해달라. 내가 요즘, 눈이 나빠져가지고, 눈에 뭔가 이렇게 허연 게 끼어서, 구름처럼 허연 게 끼어 있으니까, 이 발운산을 좀 구해달라. 발운산이 이제, 구름을, 밟잖아요. 구름을, 벗겨내는, 약이다 이거예요. 이걸 좀 구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퇴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어지러운 이 전국을 좀 바로잡아주면 내가 벼슬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은 안 된다. 이러니까 퇴계가 또 답장을 보내요. 발운산 구해달라 그러는데 그 희귀한 약재를 내가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내가 당귀도 못 구하고 있다. 당귀도 이제 이 약재인데 이건 아주 흔한 약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귀라는 말 자체가 또 마땅히 내가 돌아가야 할 곳도 내가 못 찾고 있다. 지금 이 어지러운 전국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 그 문제까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렇게 라이벌이에요. 조식과 퇴계형은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홍이 그렇게 비난받고 그 반정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정인홍이 자기의 스승인 남명조식을 문묘에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을 문묘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력 싸움이 된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워낙 극렬하다 보니까 결국 이후에 이 남명조식의 제자들의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후세에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뭐 우리는 뭐 그런 지금도 좀 비슷하게 하는 저 양반들이 있어요. 그 옛날 사색 당정 기준으로 뭐 따지고 뭐 이런데 참 그 안 될 말이죠. 예.
안 될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저한테 별로 안 좋은 말을 막 이렇게 예, 그 뭐 간단히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 중간에 인용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용구 보시면 퇴계 이황의 그 면모를 한마디로 딱 볼 수 있는 게 그 인용구. 그 정자중이라고 하는 그 제자, 정자중이 이제 자구요, 정유일입니다. 정유일이라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퇴계집은 그 편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전부 학문을 논했어요. 고봉 기대성하고도 8년간 이제 편지를 주고받지만 그 편지만이 아니라 이후에 퇴계 이황이 그 1570년 12월 8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지를 주고받은 게 100통이 넘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일상적인 뭐 아버지 묘비명을 써달라는 부탁이나 또 뭐 퇴계는 성악십도 같은 가장 중요한 저술이 있죠. 성악십도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고봉 기대성입니다. 성악십도를 만들고 나면 고봉 기대성한테 보내서 자문을 구해요. 무극태극설, 경물치지설 뭐 이런 걸 쓰고 나면 기대성한테 보내서 자문을 해요. 그러면 기대성이 이건 온당한 것 같고 이건 좀 견해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뭐 주자에 의하면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견해를 보내주면 그걸 갖고 퇴계가 수정하고 이래요. 근데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는 보면요, 퇴계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그대의 지적을 받고 보니 내가 지금 경물치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편지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그 퇴계는 죽을 때요,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연결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 그릇된 식견을 가지고 그대들과 하루 종일 강론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거든요. 그럼 퇴계의 견해가 그릇된 식견이었던가 정말 그대로 믿으면 그 바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 고봉기대성도 죽을 때는 뭐라 그러고 죽었냐면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뭐 사생이 유명이라 살고 죽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는 것이니 개의할 것이 없고 다만 학문이 옛사람의 이 도리에 미치지 못한 것이 송구할 뿐이다. 뭐 이러고 죽어요. 네. 그리고 남명조식도 그렇습니다. 남명조식도 평생 경과 의, 자기가 차고 다니던 경의 금을 아까 얘기한 그 내암 정인홍한테 물려줍니다. 경의 금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경과 의 두 글자만 지키면 마음에 한 점의 사심도 없을 것인데 내가 평생 노력했지만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러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금은 정인홍한테 주고 또 방울은 성성자라는 방울을 늘 차고 다녔어요. 자기를 일깨운다고. 성성자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깰 성자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식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절대 살지 않겠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 진실성이 기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으로 위협해도 안 되고 막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립천인의 기상이다. 절벽이 서 있는데 그 절벽이 서 있는 높이가 1000길 낭떠러지다 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면 이제 뭐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힘을 갖고 뭐 어떻게 육체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입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기험하다, 기이하고 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퇴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라이벌입니다. 화담 서경덕은 죽을 때 그 사생질이 이지지의라 화담 서경덕은 이제 56세로 화담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제자가 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경덕은 약간 달라요. 사생의 이치를 살고 죽는 이치를 이미 오래전에 알았는지라 마음이 의사 안의라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고 죽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당부하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덕은 도가적 취향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유가는 도가의 개성자이기도 하거든요. 화담이 이제 은거 자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뭐랄까,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도 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학자들이 죽음이 그런데 화담은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편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편집글에 이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주자의 글을 한 번씩 보았다.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병이 생기고 뭐 이랬다. 그 말 중에 간결하고 통렬하여 읽는 사람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만날 때마다 3번 반복해서 살피고 읽어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딱 좋은 대목이 나올 때마다 3번 반복해서 읽고 반복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마치 바늘이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았고, 여친 자신. 침은 뭐, 이거나 같죠. 바늘. 차는 찌를 차자입니다. 마치 바늘이 자신,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이 느꼈다. 딱, 읽는 순간. 이제, 그리고 이제, 염의 덕성이라 마치 잠이 확 달아난 것 같았다. 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글을 읽는 게 이런 거죠. 이게 보면, 풍커툼이라고 이제 롤랑 바르트라는 사진 이론가가 사진 평론가이기도 하고 사진 예술가이기도 하죠. 카메라 루시다, 밝은 방이라는 저술로 유명한데 그 사진을 평론할 때 풍크툼이라는 말을 쓰죠. 사진에는 스튜디움이 있고 풍크툼이 있다. 스튜디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에 아주 특이한 정보가 있거나 재미있는 게 이제 찍혀 있는 겁니다. 개 사진이라든지 어린아이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그 사진에 있어서 그걸 보고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튜디움입니다. 근데 풍크툼은 뭐냐면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화살이 내 몸에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풍크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비슷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들이 그렇습니다. 루소가 쓴 뭐 사회계약론이라든지 인간 불평등 기원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보면요. 첫 대목부터 이제 놀라움의 연속이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건데 그냥 그 학생들이 읽으면서 놀라움을 전혀 안 느끼는 거예요. 참 뭐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 말부터 놀랍고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회계약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직도 도처의 사슬에 묶여 있다. 이 말도 놀랍고, 무엇이 이것을 정당화하는가? 이 말도 놀랍고,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 읽고 그냥 응얼응얼하고 그냥 끝나버리고요.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은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로 시작해요. I don't know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10만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God only know 이러고 끝나요. 그 하나하나가 이제 놀라운 그 문장들이죠. 그 하나하나가 풍크툼이 오는 건데 그렇게 읽기 쉽지 않죠. 예. 뭐 그냥 뭐 재미난 얘기 하나도 없어도 이제 그런 건데 뭐 퇴계는 이제 주자의 글을 읽을 때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이 없으면 이제 책을 제대로 안 읽은. 그러니까 이등무의 이야기 속에 이제 옛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네. 독서가 이 정도 돼야, 정말 제대로 책을 읽었다,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정도 보고, 보자. 이게 이러면 율곡 2에 대한 설명이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4단 7정
논을 간략히 설명하고 율곡이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